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아, 소득 증가가 여당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이 소득 증가를 단기적 소득 증가와 장기적 소득 증가로 나누어서 봤을 때 어, 여당에게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었죠.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소득 증가와 여당 후보 득표율과의 관계인데 그와 같은 그림으로 보여준 관계는 다른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결과 그리고 또 그림으로 보여준 결과는 그와 같은 패턴 그림에서 발견되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림에서 우리가 관찰한 결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새 모형이 있는데 새 모형이 있고 이 첫 번째 모형에서는 선거 당시의 소득 증가 그러니까 단기적 성과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경우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에 경기 부양을 통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성과와 단기적인 성과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보수 정권에서는 단기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장 진보 정권에서는 장기적인 성과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선거 전후 2분기 동안이니까 이건 이제 단기적인 성과죠.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단기적인 성과가 높은 거니까 이 당시에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이때는 노무현 정부 노태우 그리고 이때는 박근혜 정부 이때는 이명박 정부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그래서 순위를 보면 보수 정권이 1등에서 한 4등까지 순위를 보면 보수 정권이 1등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2등은 진보 정권 그 다음에 3등은 보수 정권 4등은 진보 정권 그러니까 1등 3등 4등을 보수 정권에서 했죠. 단기적인 성과는 장기적인 성과를 보면 장기적인 성과 1등이 노태우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이 김대중 그 다음에 3등이 노무현 4등이 김영삼 그러니까 1등에서 4등까지를 보면
보수 정권이 1등하고 4등을 차지했고, 진보 정권이 2등하고 3등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진보 정권은 장기적인 성과에서 2등하고 3등을 차지했고, 보수 정권이 1등하고 4등을 차지했죠. 반면에 보수 정권은 1, 3, 4, 그리고 진보가 2등.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성과에 비해서 보수 정권이 높고,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는 진보 정권이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워낙 사례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 그래서 이제 통계 결과를 보면, 일단은 모형 1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에 장기, 그래서 일단은 이 유의 수준에 별 3개가 아니면 하나라도 찍혀 있는 그 변수들을 보면 지금 별이 있는 변수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 모형 모두에서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 모두 여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즉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통계 회귀 분석 결과가 나왔죠.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에서 경제 투표는 일어나지 않는다. 객관적인 경제 투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과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로 나눠서 보여줬어요. 지난 시간에 대선의 경우 장기적인 성과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죠.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처럼 이게 대선의 경우인데, 그리고 취임 후 3분기부터 선거 후 2분기까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제 성과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란 거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7대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이런 식으로 14대 대통령 선거.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 국정 운영의 성과가 선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거 후에도 한 2분기까지 지속된다는 그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선거 직전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선거 이제 이후 2분기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에는 강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처럼 재임 기간 동안 소득 증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과에서 이 대선의 경우에 아까 그림에서는 강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역시 별표가 있는 결과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대선, 총선, 지방선거로 나눠서 봤을 때도 이 객관적인 경제 성과는 대통령, 여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계 경제를 통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게 뭐 대통령의 성과일 수도 있지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인 경우면 한국 경제도 좋아지겠죠. 대통령이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그게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켜봤자 크게 발전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탓이 아니라 세계 경제 탓일 수도 있으니까 세계 경제를 이렇게 통제하고 나서 본 분석 결과가 이제 이 결과죠. 그래서 이 결과에도 재임 기간 동안 장기적인 성과, 그다음 단기적인 성과, 그 어느 것도 여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성과가 국민들은 대통령이 수행한 경제 성과를 보고 여당 후보를 보상하거나 아니면 경제 성과가 안 좋아졌을 때 여당 후보를 심판하는 그와 같은 투표 행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확대 모형. 그러니까 이 확대 모형은 뭐냐면 경제 성과를 우리가 평가할 때 단지 소득 증가율 말고 그 밖에 다른 경제 성과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업률 또는 물가 상승률, 소득 불평등, 이와 같은 우리가 경제 성장 외에 다른 경제 성과를 봤을 때 이와 같은 경제 성과가 여당 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역시 이 세 종류의 경제 성과 어느 것도 여당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유일하게 여당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보가 진보 정당인지 아니면 보수 정당인지 그것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보수 정당 출신일 경우에는 여당 후보 상대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의 보수 정권의 후보가 여당일 경우에 그 경우에는 보수 정권 후보는 훨씬 더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이 그림. 이게 진보정당의 경우고 실선이 보수정당의 경우인데 보수정당은 진보정당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표를 더 얻는다고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한 게 이 통계 결과죠. 그러니까 후보가 여당 후보가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득표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 경제적인 성과는 여당 후보 상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경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이와 같은 결과, 미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소득 증가에 대한 소득 증가가 여당 후보 득표율에 미치는 이 영향, 굉장히 강한 관계죠. 이와 같은 관계는 한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서는 왜 경제 투표가 발견되지 않느냐? 그는 한국에서는 선거 당시에 어떤 북풍이나 그 다음에 뭐 공천 파동 그 같은 정치적인 그런 사건들 이번에도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이었죠. 21대 총선이. 근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다면은
여당이 패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문제가 불거지면서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는 그냥 국민들의 인식 형성되면서 여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지난 총선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그 전에 총선에서는 뭐 북풍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 뭐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의해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선거 직전에 여당과 야당이 어떤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어떤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이런 국정 운영 성과는 다 묻혀버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선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 없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 또는 뭐 이런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어떤 네거티브 캠페인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성립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거 심판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처럼 객관적인 경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관적인 경제 투표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객관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도 그게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야당이 지속적으로 여당이 경제를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무능한 뭐 정부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고 그 프레임에 발맞춰 가지고 보수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재임 기간 내내 그런 비난을 했었죠. 근데 아까 그래프가 보여줬듯이 노무현 정부는 재임 기간에 두 번째 높은 경제 성과를 이루었었죠. 보면은 첫 번째가 세 번째네요. 첫 번째가 노태우 1등. 이때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개발도상국가 이었을 때 경제 성과니까 뭐 노태우 정부의 성과라기보다도 한국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 때문에 발생한 저임금이 가능했던 그 시기에 발생했던 경제 성과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는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세 번째가 이제 노무현 정부죠. 장기적인 경제 성과가 이루어졌던 게 그러니까 이 두 진보 정부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과를 이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어떤 프레임이 작동했냐면 안보와 경제는 보수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이 지속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형성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경제 성과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주관적인 그런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경제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고 이런 주관적인 평가가 여당 지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그런 경제 투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해요. 하나는 사회 공동체 경제 투표,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부 경제 투표. 이거는 개개인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투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걸 분석을 하는데, 이와 같은 설문지를 통한 경제 투표 분석, 그리고 주관적 경제 투표 분석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유권자들이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부면 경제평가도 좋게 평가를 해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경제가 비교적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문재인 정부를 미워하는 그런 국민들은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제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가장 낮다는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처에 대한 평가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제일 낮게 나오고 호남 지역에서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한 경제 평가는 단지 객관적인 경제 사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정부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그러면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여당 후보를 투표하게 돼서 양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에 대한 경제 성과가 긍정적이면 여당에 대한 호감도 역시 또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진보적이면 또 진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여당의 경제 성과 평가가 직접적으로 여당 후보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당을 좋아하면 좋게 평가를 해주고, 또 여당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여당을 지지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정당 호감도 또는 유권자의 이념을 우리가 통제하고 나서 분석을 해야지, 경제 성과가 여당 후보 투표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 또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모형 1은 여당의 상대 호감도는 뭐냐면 야당에 비해서 여당을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좋게 느끼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여당 이념 근접성은 야당에 비해서 여당과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변수예요. 모형 1에서는 이제 이 두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이고, 모형 2는 이제 두 변수를 통제한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형 1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여당 후보를 투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1일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회고하나 부정적으로 회고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경우에 이 exponential b, 이 값이 1이 나와요. 근데 1보다 클 경우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배 정도.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회고할수록,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게 1단이 증가하면 1.6배 정도 여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회고, 이제 주관적인 회고죠.는 여당 후보 지지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변수, 여당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호감도, 그리고 여당과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근접한지, 이 두 변수를 통제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변수는 긍정적인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왜냐하면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당연히 여당 후보를 투표하게 될 테고, 유권자 이념이 여당 이념과 더 가깝게 느낄수록 여당 후보를 투표하니까 이 변수도 플러스, 이 변수도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이와 같은 이론적인 예측을 뒷받침하는 게 이 결과죠. 여당의 호감도, 여당과 이념적으로 근접한 정도가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초래되었죠. 그리고 국가 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역시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기울기가 0.464인데 지금은 0.161로 줄어들었죠. 약 3분의 1, 3분의 1까지는 안 돼도 그냥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 국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주관적인 평가는 여당 후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보여줬듯이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인 성과, 국가 경제의 객관적인 성과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주관적인 평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변수는 무엇이냐면 개인 경제와 국가 경제,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보여줬었죠. 가계 형편이 나아졌는지, 아니면 국가 경제가 나아졌는지, 두 종류의 질문을 물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가계부 투표, 가계부 경제 투표, 이거는 사회 공동체 경제 투표죠. 경제 투표.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두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과 이 두 변수를 통제한 모형으로 나눠서 봤을 때, 이 두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가계부 투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투표도 역시 존재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두 변수를 통제하고 나서 보니까 가계부 투표는 통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경제 투표만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통계적인 신뢰도가 별 3개에서 이제 하나로 줄었으니까 이게 이제 95% 수준이에요. 이거는 별 3개짜리는 99.9% 신뢰도. 그러니까 통계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약화됐고, 기울기도 0.55에서 0.16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결과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회고적인 경제투표는 존재하는데 이 사회 공동체 경제투표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형은 뭐냐? 그러니까 전망적인 경제투표. 그러니까 여러분 설문조사 문항 중에서도 여러분의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그와 같은 질문 문항이 있었죠. 이건 이제 전망적인 경제투표.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를 국민들이 선발한 이유가 이 전망적인 경제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명박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이라는 그런 이미지, 경제인 출신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뭐 어떤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의 선거 전략, 박정희 코스프레, 뭐 이런 것들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부추겼죠.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뭐 BBK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부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그런 장면이 TV에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패한 정치인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명박 캠프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진보 정권에 대한 공격, 잃어버린 10년. 그래서 진보가 정권을 잡더니 경제를 망쳐놨다. 뭐 일본과 같이 한국이 망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아까도 봤지만 노무현 정부가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면 정부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은 장기 경제 성과를 이뤘었죠. 1등은 김대중 정부, 2등은 노무현 정부였죠. 장기적인 경제 성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과거에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뭐 경제 성장률이 뭐 5%, 6%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거죠. 전망적인 경제 투표를 한 것이죠. 근데 실상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경제 성과, 장기적인 경제 성과는 이때가 이명박 정부죠. 이때가 박근혜 정부죠. 그러니까 최악의 이런 장기적인 경제 성과를 거둔 정부가 두 정부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또 지지했던 이유도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로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전망적인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 두 보수 대통령 하에서 최악의 경제 성과가 초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보수 정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제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정부에서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또 낮은 이유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산업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원인을 보기보다는 이제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마 보수 정권에서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성화는 무관하구나 이제 그런 실망 때문에 진보 정부를 또 지지하게 됐고 또 진보 정부로부터 또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전망적인 경제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면 먼저 이제 이 모양 5에서는 이 전망과 관련된 변수만 포함시켰어요. 회고적인 평가는 제외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망적인 평가와 관련된 변수인데 첫 번째는 개인 경제, 그러니까 가계부 전망 투표죠. 가계부 이 변수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전망 투표. 그래서 두 변수 모두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회고적인 변수 두 개를 모두 포함시킨 모형을 분석하면은 이 전망 투표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의미하게 남아 있는데 이 회고적인 평가의 영향력은 하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죠. 그게 바로 이제 개인 경제에 대한 회고는 영향력이 없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는 영향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 기울기의 크기를 보면 이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의 기울기가 2.265인데 전망적인 전망적인 기대의 이 두 변수의 기울기는 0.353이니까 이 회고적인 평가라는 변수의 영향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망적인 기대라는 변수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과를 정리해서 얘기하면 한국 유권자는 회고적인 평가보다도 전망적 기대를 통해서 선거 투표 결정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설명했을 때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망적인 기대 때문에 그렇게 지지를 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나아지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관적인 그런 평가마저도 전망적인 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 심판의 기능은 매우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초부터 이렇게 쭉쭉 하락하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 지지율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필연적인 결과, 또는 뭐 대통령 지지율의 필연적 하락의 결과의 결과 또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클린턴 대통령만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래도 임기 말에 다시 하락했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대통령 지지율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내 가설에 의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선거 캠페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런 유세를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기대 섞인 전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로 치르기 때문에 선거 당시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경제를 살려놓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그 캠페인을 듣고 이런 기대를 형성시키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가 형성이 돼서 당선 직후에는 굉장히 높은 기대가 형성이 됐다가 이제 점점 그들이 약속했던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거품이 빠지면서 기대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를 하니까
유인가치 광고 중심의 선거. 그래서 유인가치에 대한 기대가 그런 깨지면서 이와 같이 하락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와 같은 하락의 패턴이 한국에도 나타날 것인가? 한국은 더 심각하죠. 뭐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때도 있긴 하지만 중간 정도. 전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만 최저점을 찍었다가 퇴임 직전에 이렇게 약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반에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임기 초에는 이제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가 이제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최악, 탄핵을 맞게 되는 이제 최악의 그런 결과, 거의 뭐 5%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었죠. 조금 전에 이제 보여준 그림을 도표로 이렇게 보면은 임기 초의 지지율이 있죠. 임기 초의 지지율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63.8%, 한국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62.8%. 죠. 그리고 임기 말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48.9%로 약 16.5%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폭락 수준이죠. 62%에서 16.2%.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5%.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6%. 되게 이제 보수 정권에서 뭐 이런 이때는 IMF가 있었고, 이때는 최순실 사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국가를 거의 말아먹는 수준의 그런 국정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지지율이 6%, 5%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지지율 변화는 42.6%포인트. 거의 뭐 폭락 수준이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처음에는 기대를 높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 국정 운영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폭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이제 폭락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국민들이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대표를 선발할 때 이렇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다 줄 그런 대통령들을 선발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임을 선발할 때 당시의 지지율, 그러니까 현행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러니까 후임 대통령 선거 당시의 지지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56.9%,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지지율과 최저 지지율로 나눠서 보면은 한국의 경우에 최고 지지율을 경험한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바로 84.0%의 최고 지지율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았던 게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개혁을 하면서 그 정치 경제 개혁을 했었죠. 뭐 하나회를 척결하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 부분에서는 그런 부정부패를 일수하는데 상당히 임기 초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죠. 그래서 이제 83.4%까지 높은 그런 지지율을 얻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임기 말에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한국은 이런 지지율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과의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여당 지지율이 높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거 심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뭐 총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 그리고 임기 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여당이 국정 운영을 잘 하면은 여당 지지자들은 그대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면 이 새 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여당 지지에서 이탈해서 지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을 내서 여당 지지로부터 이탈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총 투표자 대비 야당에서 여당 지지로 유입된 투표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야당을 지지했는데 선거 당시 여당으로 지지를 변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Y축은 여당 지지에서 이탈해서 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기권으로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영역은 심판 영역, 여당 심판 영역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X축이 0인 경우, X축이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야당을 지지했다가 여당으로 지지를 바꾼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당 지지에서 이탈한 투표자,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했다가 야당 지지로 돌아섰거나 기권을 한 유권자, 그러니까 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으로는 유입되지 않고 야당으로 이탈하거나 기권을 한 사람이니까 여당을 심판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여당 심판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당 심판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죠. 이 영역은. 반면에 이 영역은 반대로 여당으로는 많이 유입이 됐죠. 여당으로 유입이 됐으면서 야당으로 이탈한 사람은 적은 경우죠. 야당으로 이탈 또는 기권으로 이탈한 사람들은 매우 낮고, 여당으로 유입한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 영역이죠. 여기는 야당으로 이탈한 사람도 많고 여당으로 유입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여야 간의 지지자의 변동이 굉장히 큰 경우죠. 예를 들어서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에서는 많은 그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서 그 당시에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노무현 당시 후보를 많이 지지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반면에 또 김대중 정부에 또 실망을 해서 또 당시 보수정당으로 또 이탈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 실망 야당으로 이탈자도 많았고, 또 반면에 노무현 후보 매력 때문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유입된 사람도 많았죠. 여당으로
유입된 유권자들이 많았던 때죠. 그러니까 여야 간에 많은 변동이 있었던 그런 영역이죠. 이 영역은. 근데 이 영역은 정치 영역, 여야 간의 유권자, 지지자들의 그런 변동이 많지 않은 영역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선거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선거 보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상해주고 국정 운영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심판을 한다면 이와 같은 패턴이 발견되겠죠. 그러니까 심판 영역과 보상 영역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은 패턴보다는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심판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외적으로 총선, 국회의원 선거 이때는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심판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지만 이 영역 전체가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동, 그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의 커다란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패턴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는 이 보상과 심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